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지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마찬가지로 이미 정점을 찍고, 물론 가격 자체의 그런 통계상은 마이너스로 찍히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추이, 흐름은 이미 꺾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 6개월 정도는 이미 하향 추세, 추이 자체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는 작년에는 거의 수직 상승의 그런 추이를 보였는데 이미 올해는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치닫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대구와 대전 정도가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지역들 위주로 좀 미분양이 많은 이제 달서구라든가 달서구, 동구 이런 쪽 위주로 약간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수성구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전의 전통적인 강자는 유성구와 서구인데 네. 지금은 이 두 군데가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세종시와 연계해서 이게 네. 세종시와 붙어 있는 서구 유성구가 전통의 강자였는데 네. 여기가 이제 세종시와 더불어서 약간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대덕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고, 특히 이제 광주 같은 데는 여전히 상황이 좋습니다.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 재개발을 시장을 맞이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 광주는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도 더 강세를 볼 확률이 높아요. 광주가 이제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딸랑 2채예요. 미분양 거의 없네요. 없는 거죠.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이제 재개발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같은 광역시도 지역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좀 차별화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약간 전라남도가 약세인 걸 제외하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위주로는 아주 상승폭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 그 중간 정도로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획일적으로 진단하는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이런 양상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큰 틀에서 수도권은 예를 들면 강부 앞 정도, 광역시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기타 지방은 소폭 상승세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 같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의 그 주택 시장이 다 수도권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지방 시장이 똑같이 수도권이 이렇게 하향 추세면 지방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공급 절대 부족 시대에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3, 4년 전에는 3만 가구, 4만 가구가 연간 입주량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경상남도에 딸랑 9천 가구 정도가 1년에 입주 물량에 불과해요. 그만큼 이제 공급 부족 시대에 들은 거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금 차별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방과 이런 속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이라는 이런 가치, 부동산이라는 가치는 지역 간 대체성이 없어요. 대체성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대구에 집이 남아도로 가잖아요. 지금은 내년까지도 대구는 어렵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로 가는 집이 서울 주택시장하고는 전혀 남의 나라인 거죠. 그 집을 서울로 들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반드시 세분화돼서 차별화된 분석을 해야 적중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 약간 추이 자체가 꺾였다. 추이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추이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 추이. 1년 전의 추이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히 꺾였다는 걸 의미하고요. 통계상으로 아직 가격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가격이 꺾이진 않았다. 아까 꺾인다는 의미는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다.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다. 둔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방에서는 좀 공급이 많은 쪽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반면에 공급이 부족한 곳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 기사를 보다 보니까 송파구의 가격이 좀 떨어진 금매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보통 강남 3구라고 하면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네. 아 여기는 그래도 가게 내리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곳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강남 불패에서 강남은 송파구는 너무 죄송하지만 좀 제외되는 이유가 네. 강남은 일단 서초 강남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통의 부자들은 뭐 강남이면 예를 들면 이제 압구정, 그 다음에 남쪽에 대치 도곡 이런 쪽에 부의 편중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초에서는 반포라는 이런 전통의 강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전국구 부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국에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이 됐던 부산이 됐던 대구가 됐던 전국의 부자들이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이것은 뭐 거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곳이죠.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면 우리 서울에 가 있는 내 자녀들, 아들, 딸들은 여기 가서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전국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반포는 이제 서울에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강남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빨라가지고 새 아파트로 가장 빨리 변신하다 보니까 이 압구정의 이 낡은 주택에서 살기 힘든 젊은 세대가 이제 반포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젊은 층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결과가 이 서초 반포에서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이미 완성돼서 입주한 지 몇 년 된 아리파크 같은 경우,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0평대가 40억이 넘는 이런 네.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1억 훨씬 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새 아파트 변신이 빨랐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성이 있어요. 강남의 압구정 이런 현대라든가 반포의 이런 새 아파트. 반면에 이제 송파 잠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평형대가 중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60평대가 없어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엄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까지 제일 큰 게 51평이에요. 부자들은 전통적으로 60평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롯데타워 있잖아요. 거기. 그런 그런 롯데 시그니엘이라든가 네, 시그니엘. 건너편에 있는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큰 평수가 있긴 합니다. 재건축 대상이었던 아시아 선주촌이 됐던 장미 아파트에는 60평대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새로 변신한 이 한강변의 새 아파트로는 제일 큰 게 엘스는 아예 50평대 자체가 없고요. 리센츠부터 파크리오까지는 51평, 50평 초반이 최고예요. 결국은 여기는 강남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살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강남 상담을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2세들은 가서 삽니다. 오히려 1세대들은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쪽으로. 그들의 부자들의 자녀들은 가서 잠실에 가서 사는데 정작 부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약간 미세한 그런 간극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전국의 부자들이 강남과 서초에는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용산까지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용산은 미래 가치를 보면서 집중을 하지만 송파에는 그렇게까지 집중력이 나오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성이 있어요. 그럼 송파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강남, 어떻게 보면 2구겠죠? 강남구라든지 서초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강남과 서초는 일종의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송파에서 잠실에서 30억대를 들고 아파트를 사면 거기서는 거의 최고를 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강남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포 얘기하면 34평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바꾸게 되면 30억대 이상을 들고 송파에 머물기보다는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계단식을 따지게 되면 이 서초 강남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다 그러면 한 계단 내려와서 송파가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별성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주하다가 조금 이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송파에서 거주하겠지만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라고 본다면
이제 서초구라든지 강남으로 진입을 하려는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30억대, 40억대를 들고 계속 송파에 머물기보다는 그 가격 대비는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매물이 좀 빨리 소진되지 않고 매물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좀 적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하락세 전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현상, 정말 하락세로 이어지는 구간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부 뭐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거래량이 가격 추이에 대략 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기존의 논리였어요.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 70% 정도의 확률로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거래량이 그만큼 줄게 되면 이제 가격은 좀 더 조정될 수 있다는 측면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가격이 이런 강남이나 이런 곳들은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사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한다고 보게 되면 여타 지역들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서서히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매물이 뭐 한 단지 1000가구짜리 단지에 물건이 서너 건밖에 없다가 한 10건으로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치면 10건 중에서는 급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맞아, 급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매물은 대략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싸게 팔 의사가 있다면 이게 급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요? 네, 10%. 10%면 정말 최근 들어서는 한 5% 정도는 낮추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9억짜리인데 뭐 한 8억 5천까지 낮추려는 상황들이 지금 일부에 그걸 급매물이라고 써서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급매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하락한. 자, 그래서 10건 중에서 매물이 많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면 서너 건 쌓일 때와 10건 쌓일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건 중에는 분명히 급히 팔아야 되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좀 더 낮춰질 개연성이 있고, 이 추세는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 올해 하반기 이어서 내년 초까지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늦어도 그때까지 팔려면 3, 4개월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돼요. 거래가 돼야죠. 그게 이제 내년 1월, 2월 요때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그런 좀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래가 안 되는 또 매수자 쪽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매수자 쪽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듯이 4, 5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이 2배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꼭지를 잡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또 그거예요. 내가 이걸 뭐 한 3, 4년 전에 볼 때는 이게 10억짜리였는데 어느덧 뭐 이게 20억 가까이 됐다고 하면 이 20억짜리를 사게 되면 내가 끝물 거의 뭐 꼭지를 잡는 거 아니냐는 이런 부담감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겁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구매력도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입니다. DSR이라는 모든 부채, 총 부채 원리금을 한꺼번에 나눠서 자기의 소득 대비 40% 이내로 내라. 이거는 아주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입니다. 이를테면 뭐 연봉 5천만 원짜리 이런 사람이 40%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이내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1년치를 나눠서 내야 되는 만큼의 대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대출을 막아놓는 거죠. 받을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좀 저소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주거사다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전의 대출이라는 체계가 담보 위주의 그런 거였잖아요. 10억이면 뭐 LTV가 70%면 7억까지 해준다는 거고 담보를 기준으로 60%는 뭐 6억까지 해주는 이 개념이었다가 이게 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자는 아예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 10억짜리인데 연봉 5천만 원짜리도 10억을 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게 3억 정도라면 7억이라는 대출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 7억이라는 대출도 종전의 시스템은 뭐였냐면 거치 기간이 있어서 뭐 3년, 5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식 자기가 상황이니까. 5천만 원인데 소득이 늘지 않을 때는 이자만 내니까 버틸 수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10억이라는 그 아파트 값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3년, 5년 만에. 그러니까 이 대출을 융통성 있게,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우면 그 시절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뭐 일부 낸다든가 내 소득이 부족한 부분을 뭐 좀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의 융통성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의 대출 규제 DSR은요, 융통성 제로예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나눠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좀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조금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쓴다 이런 개념조차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추가 대출이 전면 차단된 거니까 제도권에서는. 그래서 대출 규제가 단기급 등에 따른 부담감에다가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얹혀지면서 이 매수자의 구매력을 급격하게 하락시킨 겁니다. 지금 상태는. 그 작년 10월부터. 네. 그게 이제 결정타라고 봐야 돼요. 그 대출 규제가 사실은 시장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제도예요. 이거야말로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몰라서 그래요. 이 DSR이 어느 정도의 위험하고 겁나는 건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되면 저소득자들은 아예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은 꿈도 못 꿀 정도예요. 그럼 이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구를 네. 하는 거죠. 최소한 9억 원 이하 고가 주택이 아닌 이런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이 저소득층이 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외를 둬라. 그리고 정책자금, 물론 지금 정책자금 대출은 2차 보전되는 거는 예외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범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9억 원 이하 생애 최초자들 네. 이런 저소득층이 집을 살 때는 일정 부분 이런 식의 예외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자들은 집을 사는 것 자체는 거의 이제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더 과속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DSR이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사러 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어서 DSR, 이게 이제 매수자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집을 사기 어려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하반기에 제일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던 금리 인상 폭. 금리 인상까지.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이 결정타가 됩니다. 또한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결정타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 이게 가세하면서 지금은 매수자가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작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돼 있다. 이 세 가지가. 단기 급등했고 DSR 규제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금리 인상이 이제 네. 서서히 시작됐잖아요. 금리 인상은 이제 굳이 또 말씀을 드리면 4월 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90이에요. 이게 2월 달에는 3.88이었다가 3월 달에는 3.84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에 다시 3.90으로 올랐어요. 자, 3.90은 바로 4%를 이제 코앞에 뒀잖아요. 네. 이게 앞에 평균 금리입니다. 이거는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전국적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0조 원. 1,000조 원의 대출이 3.90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급격하게 단시간 내 한 1.5 이상이 오른 거예요. 2.5 정도에서 거의? 그럼요. 예. 네, 4.0까지면. 이건 굉장히 급박하게 오른 거예요. 아주 이제 치명적으로 오른 거죠. 물론 이거는 약간 정책 당국에서 약간 그 방해한 것도 있어요. 왜냐? 대출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만큼 이거를 좀 방해한 결과도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해서 막 늘렸죠. 그러면 미리 좀 대출을 받아갖고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 만기가 끝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받은 사람도 이게 변동금리가 지금 전체 대출의 한 70%가 넘잖아요. 네. 뭐 3개월 변동금리나 6개월 주기나 뭐 1년 택한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들도 이 주기가 지나면 바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신규 대출자의 위축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그 상환 부담감, 압박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가령 뭐 대출을 5억을 받았다고 하면
5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0.7% 뭐 막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이자가 한 5, 60만 원 올라가 버려요. 이게. 와,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상환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기존의 대출자. 그리고 방금 얘기해서 1,000조 원이 대출이면 여기에 1%가 대출 올라간다 그러면 연 이게 10조 원을 네. 더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위축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 위축. 일단 50만 원을 이자를 더 내야 된다 그러면 50만큼 내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 50만 원만큼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소비를 줄인다는 거는 바로 경제 침체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폭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네. 결국은 부동산 시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올랐으면 올랐지.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연동돼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새로 부임한 하는 총재가 미국 금리를 굉장히 이분이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뭐 6월, 7월 뭐 해서 올해 최소한 한 1% 정도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0.5씩 두 번.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좀 더 생각해 본다 이런 정도니까 아무리 안 올라도 1% 이상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아무리 안 올라도 1%.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따라서 1%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가 1%를 올리게 되면 그 기준금리가 원래는 대출금리로 100% 반영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더 반영이 된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기준금리보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 1년간. 작년 8월부터 8월, 11월, 1월, 4월, 5월 기준금리가 이제 5번 올랐어요. 그래서 0.25씩이니까 1.25가 올랐단 말이죠. 작년 8월부터 1.25가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1.5% 정도가 올라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면 종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진 이런 약간 비정상적인 금리 체계가 나타난 거죠. 그럼 비정상적이라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금리를 다시 인정해줘야 되고 우대금리. 가상금리를 다시 내려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조정을 해야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하반기에는 만약에 미국이 1% 올렸는데 우리가 기준금리 따라서 1% 더 올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1.7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1%를 그냥 올리면 2.75가 되잖아요. 자, 1% 올라가는 게 대출금리로 전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아까 3.90이었는데 1% 대출금리 올라가면 4.9가 되잖아요. 그러면 5%에 육박하잖아요. 5%에 육박하는 대출금리가 만약에 하반기 말에 나타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의 급격한 위축으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5%였을 때가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때는 혹시 어땠을까요? 10년 전쯤입니다. 10년 전쯤 그때가 이제 그때 나타난 사회적인 이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우스 푸어. 그 시절입니다. 좋지 않았던 시기네요. 심각한 상황이었죠. 하우스 푸어. 집 가진 가난한 자. 모든 소득을 대출 이자 갚느냐고 뭐 자기 생활이 안 되는 이게 하우스 푸어잖아요. 그 시절이 다시 재현됩니다. 대출을 상환하느냐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이런 하우스 푸어 시절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는 게 지금부터 금리가 1%가 올라가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절대적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침체를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소비가 위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가계 경제가 완전 심각하게 침체하는 걸 의미해서 이거는 연속적으로 전체 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금융당국의 금리 정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걸 제일 과제로 선정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좀 갚아야 될까요?
갚을 능력이 된다면 내야 갚을 능력이 네. 없는 거죠. 물론 네. 중도금 상환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긴 하겠는데 네. 뭐 그럴 만한 소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영끌이라는 거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인데 어디에서 돈이 또 나올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첨예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거는 금리 인상 폭이 지금보다는 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낮아져야 된다. 자, 주택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아까 1% 정도가 만약에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여태까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 두 번째는 유동성 증가, 세 번째는 저금리 기조. 이미 저금리 기조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금리 인상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해소된 거죠. 이제 유동성. 돈은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돈은 넘치죠. 어떤 면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자금이 연말까지 뭐 대략 뭐 20조 많이 풀리네요. 풀릴 예정이기도 하죠, 아직. 그러니까 유동성, 그리고 뭐 국가 예산은 또 계속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될 거죠. 그다음에 뭐 추경까지 지금 확보해서 뭐 50조까지 또 다 푸는 거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공급 부족, 유동성.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었던, 아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다 이끌었었던 변수를 하더라도 이 금리가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변수는 이제 일거에 그동안 아무리 시장을 이끌었던 변수를 하더라도 일거에 제압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유동성이 아무리 늘어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급증하게 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매수 주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 시장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장 가격이. 매매가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갈 확률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세에 머무는 거죠. 매수를 보류한 주체가 전세에 머무는 거죠. 저 지금 매수를 하긴 뭐 단기 급등한 거, 대출 문제, DSR 문제 이렇게 다 금리 인상까지 있으니까 집을 못 살 거고 집을 못 사게 되면 당연히 전세로 눈을 돌릴 거고 그러다 보면 전세 수요는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다 공급도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물건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